제목 호랑이를 탄 여인 고려 전설이 된 여자 장수의 실체. 고려시대 적군 수천 명이 공포에 떨었던 이유는 단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 말발굽소리. 백발의 거대한 호랑이 위에 올라탄 한 여인. 그녀가 나타나면 전장은 피바다가 되었고 적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지워버렸지만 전설은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설 속 진실을 파헤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결코 들어본 적 없는 고려 최강의 여자 장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전설의 시작. 고려 중기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이어진 몽골의 침입. 역사는 이 시기를 여몽전쟁이라 부르며 30년 가까이 계속된 처절한 항쟁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민간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랑이 장군 또는 백호녀장이라 불리던 여전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이시성을 가진 북방의 여인, 다른 곳에서는 산속에서 자란 무녀의 딸이라고만 언급됩니다. 또 다른 설화에서는 몰락한 무신 가문의 후예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호랑이를 탔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허황된 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기록을 교차 분석하면 놀라운 단서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고려사저료의 한 구절입니다. 몽골군이 북계를 침입했을 때 귀신 같은 자가 나타나 장수셋을 베고 사라졌다. 병사들은 그것이 산신령이 보낸 백호라 했다. 둘째, 몽골 측 기록인 원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려 정벌시 북방에서 괴이한 일이 있었다. 백색 맹수를 탄 전사가 밤마다 나타나 우리 군을 습격했다. 셋째, 민간 설화입니다. 함경도 지역에는 백호 할머니 전설이 전해지는데 이는 호랑이를 타고 마을을 지킨 여전사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기록이 같은 인물을 가리킨다면 어떨까요? 이장 그녀는 누구였나? 그녀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 1. 무신 가문의 후예. 고려 중기는 무신정권 시대였습니다. 1170년 정중부에 난 이후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죠. 하지만 몽골 침입 시기에는 무신 정권이 흔들리고 있었고 많은 무신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녀가 몰락한 무신 가문의 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무예를 익혔고 가문이 몰락하자 북방 산악지대로 들어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여성도 무예를 익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무신 가문에서는 딸들에게도 기본적인 호신술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설 2. 북방 유목민 출신. 또 다른 가설은 그녀가 북방 유목민 또는 여진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려 북방 지역에는 고려인, 여진족, 거란족 등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살았습니다. 특히 여진족 여성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이 일상이었죠. 어쩌면 그녀는 이러한 유목 문화권에서 자란 뛰어난 전사였을지 모릅니다. 유목민들은 맹수를 길들이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으니 호랑이와의 교감도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가설 3. 무속 신앙의 무녀. 가장 흥미로운 가설은 그녀가 무속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산악지대에는 산신각 또는 산신당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무녀들이 산신령을 모셨는데 산신령의 상징이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어떤 설화에는 산신령의 딸이 호랑이를 타고 내려와 백성을 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산신당의 무녀가 전쟁에 참여한 것을 신화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무녀들은 산악 지형을 잘 알았고 약초와 독을 다루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게릴라전을 펼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죠. 3장 호랑이의 진실. 그렇다면 정말로 호랑이를 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 속 맹수 조련 사례. 역사적으로 맹수를 길들인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대 로마 검투사들이 사자와 함께 싸웠습니다. 중세 유럽 곰을 조련의 쇼에 활용했습니다. 인도 치타를 길들여 사냥에 이용했습니다. 중국 표범을 궁정에서 길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산에 나무가 있듯 호랑이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새끼 호랑이를 구해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키운다면 어느 정도 교감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유대관계는 가능합니다. 실제 호랑이였을까? 큰 말이었을까?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실제 호랑이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새끼 때부터 구조해서 키운 호랑이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호랑이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호랑이의 척추 구조상 사람을 태우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형 말설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북방에서 들여온 매우 큰 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열마라 불리는 중앙아시아 계통의 말은 체구가 크고 힘이 셌죠. 여기에 흰색 털을 가진 말은 매우 희귀했는데 어둠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면 백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셋째, 혼합설입니다. 실제로 호랑이를 길렀지만 전투에는 특수 훈련된 백마를 탔고 호랑이는 심리전 용도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호랑이의 존재만으로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전술이었죠. 동물 심리학적 분석. 현대 동물행동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호랑이는 기본적으로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지만 새끼 때부터 인간과 함께 자란 경우 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간을 동료나 무리의 일원으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현대에도 호랑이를 키우는 조련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호랑이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항상 위험은 존재하지만요. 따라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였을 것입니다. 사장 전투 능력과 전술. 호랑이 탑승 여부를 떠나 그녀의 전투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기록을 종합하면 그녀의 전술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게릴라전의 대가. 몽골군 장수의 기록 중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고려 북방에서 귀신 같은 전사 하나가 우리 군을 괴롭혔다. 낮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밤이 되면 나타나 장교들을 암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병사들은 공포에 떨었고 야간 경비를 3배로 늘려야 했다. 이는 전형적인 게릴라전 전술입니다. 현대 특수부대의 작전과 놀랍도록 유사하죠. 그녀의 전술을 정리하면 야간 기습 공격으로 적의 사기 저하, 지휘부 암살로 적군 와해, 지형지물을 활용한 매복, 신속한 타격 후 즉시 철수, 적이 추격하기 어려운 산악지대 활용. 민간 설화를 보면 더 구체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백호녀장은 산속을 누비며 적의 보급로를 끊었다. 몽골군이 식량을 운반하면 어느새 나타나 호위병들을 제압하고 곡식을 빼앗아 마을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닌 전략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적의 보급선을 차단하면 대군도 무력화됩니다. 뛰어난 궁술. 고려시대 기록과 설화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녀의 궁술 실력입니다. 백보 밖에서 나는 새를 맞췄다. 말 위에서 달리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화살을 쏘아 적을 맞췄다. 한 번에 3개의 화살을 시위에 걸어 동시에 발사했다. 과장이 섞였겠지만 기본적으로 궁술의 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파르티안 샤파시언 샤트이라 불리는 기술이 언급됩니다. 이는 말을 타고 후퇴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화살을 쏘는 고난도 기술인데 유목민족의 대표적인 전술이었죠. 이는 그녀가 북방 유목 문화의 영향을 받았거나 직접 유목민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백병전 능력. 활만이 아니라 검술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한 설화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몽골 기병 10명이 그녀를 에워쌌다. 그녀는 말에서 내려 검을 뽑았다. 순식간에 10명의 목이 모두 베었고 피가 샘물처럼 쏟았다. 그녀의 옷에는 피 한 방울 묻지 않았다. 물론 과장이지만 검술 실력이 대단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려시대의 무예는 주로 봉구검이라는 검법을 사용했습니다. 빠르고 예리한 배기를 중시하는 실전적인 검술이었죠. 심리전의 달인.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호랑이를 탄 여전사라는 이미지 자체가 강력한 심리 무기였습니다. 적군들은 그녀를 인간이 아닌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겼고 공포에 떨었죠. 한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몽골군 진영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그녀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것이 바로 심리전의 위력입니다. 실제 공격보다 공포가 더 큰 무기가 되는 것이죠. 5장 대표적인 전투 장면. 전설과 기록 속에는 그녀의 구체적인 전투 장면들이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귀주성 전투 1232년. 몽골군이 귀주성 지금의 평안북도 구성을 포위했습니다. 성 안의 병력은 적었고 식량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어느 날 밤 백호를 탄 여전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단독으로 몽골군 진영에 침투해 식량 창고에 불을 질렀고 혼란 속에서 적장 셋을 베고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몽골군은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고려군은 이 틈을 타 역습에 성공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있었던 야간 기습 작전을 신화화한 것으로 봅니다. 소수 정예 부대의 야간 침투는 충분히 가능한 전술이었으니까요. 2. 자비령 전투 1234년. 자비령은 함경도로 넘어가는 험준한 고개입니다. 몽골군 수천 명이 이곳을 통과하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백호녀장이 고개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매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좁은 길목에서 선두 부대를 공격하자 뒤따르던 군사들이 혼란에 빠졌고 많은 이들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지형을 활용한 소수 정예의 승리 전술입니다. 실제로 한국 전쟁사에서 자주 나오는 전술이죠. 3. 강동성 구원 1253년. 강동성이 몽골군에게 포위되어 고립되었습니다. 구원군을 보내려 해도 적의 포위망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백호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소수의 결사대를 이끌고 야간에 적진을 돌파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병사들의 사기를 올렸고 내부와 외부에서 협공하여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수부대의 침투 작전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가능한 전술이었을 것입니다. 6장 왜 역사에서 지워졌는가? 이렇게 뛰어난 전사가 왜 정식 역사서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유교 이데올로기. 고려 후기와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유교에서는 남녀유별을 강조했고 여성이 전장에 나서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습니다. 여자가 군사일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속담까지 있을 정도였죠. 설령 나라를 구한 공을 세웠다 해도 여성 장수의 존재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려사를 보면 여성 영웅들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의 여전사 이야기들도 대부분 삼국유사 같은 야사에만 남아있고 정사인 삼국사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비정규군의 한계. 그녀가 정규 고려군이 아닌 독립적인 의병 또는 유격대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려 왕조 입장에서는 공식 군대가 아닌 세력이 명성을 얻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칫 중앙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녀의 공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장수의 공으로 돌렸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 고려 중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무신 정권, 몽골과의 전쟁, 왕실의 분열 등이 겹쳐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왕조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역사만 기록하려 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벗어난 영웅들은 위험한 존재였죠. 특히 그녀가 무속 신앙과 연관되어 있었다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유교를 국교로 삼으려던 왕조 입장에서 무속과 연결된 영웅은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민중은 기억했다. 역사서에서는 지워졌지만 민중들은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마다 전해지는 구전 설화 속에서 무속 신앙의 산신령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특히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백호할머니, 산신할머니, 호랑이 장군 전설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이는 민중들이 그녀를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했다는 증거입니다. 7장 그녀의 최후. 그녀는 어떻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이것도 여러 설이 있습니다. 설 1. 전사했다. 가장 많은 설화가 전하는 것은 그녀가 전투 중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한 설화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백호녀장은 수백 명의 적군과 맞섰다. 그녀는 끝까지 싸웠고 함께했던 백호도 그녀를 지키다 쓰러졌다. 두 영혼은 함께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낭만적이지만 실제로 전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게릴라전은 항상 위험하고 언젠가는 포위당할 수 있으니까요. 설 2. 은둔했다. 또 다른 설화는 그녀가 전쟁이 끝난 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은둔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백호녀장은 사람들 앞에서 사라졌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백호와 함께 백두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전쟁 영웅들이 전쟁 후 은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화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숨어야 했을 수도 있죠. 설 3. 암살당했다. 가장 비극적인 설은 그녀가 권력자들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자 그녀의 존재는 권력자들에게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강력하고 민중의 지지를 받는 영웅은 위험하니까요. 어느 설화에는 왕의 명을 받은 자객들이 그녀를 습격했지만 백호가 그녀를 지키다 함께 죽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그녀는 시대의 편견을 뛰어넘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웅입니다. 8장 현대적 의미와 재평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700년 전 여전사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성 영웅의 재발견.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묻혀있던 여성 영웅들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고대 신라의 여전사들, 고려의 여성 항몽 투사들, 조선시대의 의병에 참여한 여성들. 이들의 이야기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백호녀장의 전설도 그중 하나입니다. 비록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전설이라는 형태로 살아남은 것 자체가 그녀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한국사의 다양성. 우리 역사는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역동적입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여성들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백호녀장은 그 상징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역사는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여성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 전설은 현대 여성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700년 전 여성이 전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지금도 여성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편견과 싸우고 있습니다. 백호녀장의 이야기는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이 이야기는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를 탄 여전사라는 소재 자체가 매우 독특하고 매력적입니다. 해외에서도 충분히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죠. 실제로 최근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우리 전설과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호녀장의 이야기도 언젠가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의 진짜 이름을 모릅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얼굴이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700년 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한 여전사가 있었다는 것. 그녀는 당대의 편견과 제약을 뛰어넘어 남성 중심의 전장에서 전설이 되었다는 것. 그녀는 역사서 한 줄에도 제대로 오르지 못했지만 수백 년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다는 것. 어쩌면 지금도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이 땅을 지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전설은 민중의 기억입니다. 백호를 탄 여인, 그녀는 기록되지 않은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기록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잊혀진 영웅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